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항암제 투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또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 좀 서치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에게 많이 퍼진 소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과일도 좋지 않다. 그리고 지방은 더더욱이 피해야 된다. 육류도 좋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 단백질이 다 안 좋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먹을 게 없죠. 뭘 먹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거의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이 돌게 됐는지, 왜 이런 거를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암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주요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와부그 이펙트라고 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화되고 이 포도당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이므로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여기 아주 단순한 논리로 탄수화물 복용을 피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구조를 보면요, 이게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인데 이게 하나만 있을 때에는 그냥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두 개가 붙으면 이당류, 그 다음에 여러 개 붙으면 다당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주 긴 게 붙어 있는 거는 녹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 또는 곡물류에 들어있는 녹말은 실은 이 포도당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요 끝에서 하나씩 끊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나중에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우리가 영양소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부그 이펙트는 뭐냐면 이 포도당의 대사 과정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당 대사는 이게 글루코스거든요. 글루코스는 앞에 보여드린 대로 탄소가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사되는 첫 단계는 해당 작용인데 6개짜리 분자가 반으로 쪼개져서 탄소가 3개짜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파이루베이트입니다. 여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파이루베이트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파이루베이트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루베이트는 어떻게 전환되냐면 물과 탄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복용해서 이 포도당 대사 과정을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포도당은 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화돼서 공기 중으로 호흡과 함께 방출되고, 그리고 몸 안에 ATP라는 에너지 저장 형태의 분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포도당 대사 과정인데 와부그라는 사람이 발견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파이루베이트까지 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이 과정이 여기서 차단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산소가 충분해지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은 숨을 쉬게도 몸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기 파이루베이트가 왔다가 락테이트로 전환되는 거죠. 여기서 되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피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피로할 때 쌓이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쉬면 이제 숨이 가라앉으면서 산소가 충분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이게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 과정인데 와부그 박사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산소가 충분하든 안 하든 여기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이루베이트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암세포에서는 극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해당 작용까지는 정상세포나 암세포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작용에서는 A 두 분자밖에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야 여기서 34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차단시켜버리면 그럼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와서 두 분자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이 극도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포도당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고 포도당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긴 한데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를 차단시키면 요 ATP를 못 만드는 대신에 암세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로 돼버리면 재료가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암세포로 분열을 하려면은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는 거의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 파이루베이스를 차단시켜서 이걸 이용해서 핵산도 합성하고 다른 다양한 그 세포에 필요한 그 물질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핵산 합성 이 과정을 차단해버리고 여기를 강제로 미토콘드리아를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암세포에서요. 암세포는 와부그 이펙트로 해서 차단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암세포에서 강제로 이 과정을 차단시켜버리고 이걸 이렇게 밀어넣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암세포가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재료가 있어야지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차단되니까 이제 그 암세포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 전략이 한 수십 년 전에 와부그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것이 와전이 돼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소비가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 섭취를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부그 이펙트의 원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와부그 이펙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파이루베이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굉장히 복잡한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PDH 컴플렉스 활성화되면 그러면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불활성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부그 이펙트라는 효과는 암세포에서는 활성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이 활성 형태로 있었던 효소가 불활성 형태로 됨으로 해서 이 경로가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 포도당을 섭취해서 이것이 파이루베이트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활성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그 암을 치료,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 암이라는 질병을 하나의 그 대사질환이라고 보는 시각인데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략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암세포 성장을 멈추는 것이 최고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을 억제하면은 이렇게 못 가죠. 여기가 이제 차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활성형이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이거를 이렇게 전환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섭취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은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좀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과량 복용해서 해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멸치를 먹으면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멸치에 뼈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먹는 칼슘은 우리 몸에 전혀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리의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와부그 이펙트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고안된 것이고, 이 전략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는 이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하고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파이루베이트를 산화시키는 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생성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촉진하는 거,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효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용하는 것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일 섭취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탄수화물 섭취하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당이 많거든요. 이제 과일, 사과나 배 이런 거 먹으면 단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맛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에 당이 있으니까 이것도 과일 먹으면 암이 자란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과도한 추측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암 환자분들 과일 드셔도 됩니다. 전혀 이런 문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지방 금지는 이제 많은 말이 있는데요. 그중에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 환자들은 암에 걸렸을 때 예후가 더 좋지 않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지방 음식을 먹는 것이 암에 해로우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 금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중성지방이고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인데 이 중성지방은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동물성 지방하고 식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이제 반고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거든요.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 탄소에 다 수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붙어 있죠.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수소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포화된 겁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에요. 이거는 여기 두 개가 덜 들어가 있어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포화지방입니다. 불포화지방이 되면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는데 이러면 각도가 딱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꺾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 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꺾여 있는 것은 뭐하거든요. 이게 규칙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은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를 가집니다. 여기는 실온에서 반고체가 되죠. 물론 온도를 올리면 분자의 운동성이 증가해서 이것도 액체가 되지만 실온에서는 이건 반고체가 되고 이건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뉘는 겁니다. 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어느 쪽이 몸에 더 좋으냐 하면은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 몸에 필요하고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분들이라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중성 지방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요만큼이 지방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세 개가 하나에 붙어있으면 이게 중성 지방이 되는데요. 이 지방에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진 게 이제 이중결합이고 이 부분이 불포화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지방이지만 이걸 고온으로 장시간 처리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껴들어가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에폭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에폭사이드는 두 개의 탄소하고 하나의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결합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이렇게 결합할 때 이렇게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결합각인데 이 결합각이 109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산소, 탄소, 탄소가 그 세 개의 점이 하나의 평면상에 존재하게 돼요. 하나의 평면상에 세 개가 존재할 때 그릴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각형은 하나의 내각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자 이룰 때 결합각이 109도인데 이거는 강제로 60도가 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팔 운동하는 완력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힘을 써서 이렇게 오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양으로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고 이런 텐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펼쳐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9도여야 되는데 60도로 약 한 40도 정도가 우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 40도에 대한 장력이 에너지 형태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만 있으면 이게 팍 터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열릴 때 이 부분이 이 산소가 이제 산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화학 반응성이 높은 물질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게 열리는 것이 유전자 옆에서 일어나면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돌연변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폭사이드 같은 이 불안정한 구조라 암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그 돌연변이를 추가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암의 진행이나 재발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지방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포도씨유라든지 또는 뭐 식용유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문제냐면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튀김인데요. 보통 그 식용유에다가 감자 같은 걸 넣고 튀기면 색깔이 노랗지 않습니까? 보통 원래 이래야 됩니다. 이런 기름은 뭐 아직 그 산화가 되지 않은 에폭사이드를 못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오래 튀기면 기름이 검은색으로 되거든요. 이 기름은 이런 에폭사이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이 싫은 거죠. 그러면 집에서 그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그 식용유 가지고 하는 건 어떠냐?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예를 들면 그 어떤 제품을 기름에 튀기는데 그 기름을 3일, 일주일 이렇게 계속 튀기면서 그 기름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단 한 번 튀긴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튀기는 것이 반복되는 그 기름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이 가열할 때 위험하다. 그러면은 아예 포화 지방을 쓰면 어떨까요? 포화 지방이 대체로 동물성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터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삼겹살 굽고 흘러나온 기름도 나중에 식으면 다 굳지 않습니까? 동물성 지방은 다 대부분 그 고형을 포화 지방인데 그러면 그 동물성 지방으로 튀김을 하면 어떠냐면 더 좋죠.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동물성 지방으로 튀김 요리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을까? 과학자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포화지방이고 이게 불포화지방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수소가 여기는 덜 들어가 있고 이 수소가 다 차 있잖아요. 이 수소를 집어넣는 과정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데 환원을 강제로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촉매를 이용해서 이 불포화지방에 수소를 강제 집어넣어서 포화지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그거를 예를 들면 마가린 같은 게 있습니다. 마가린은 원래는 식물성 기름이었는데 강제로 수소를 집어넣어서 포화지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꺾이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반고체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쓰면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면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트랜스지방, 뭘 트랜스지방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제 불포화 지방이 있을 때 여기가 이중결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중결합에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꺾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자연계에는 오직 이 편밖에 없어요. 이 자연계에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때는 항상 이렇게 꺾이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스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트랜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계에 사는 동물들은
그 진화 과정의 긴 기간 동안 오직 이 시스 지방만 먹고 살았어요. 한 번도 트랜스 지방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린 같은 것을 만들 때 강제로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이 완벽하게 100%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꾸로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일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불순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 구조로 만든 것보다 이 구조를 지방을 쓰면은 튀김을 했을 때 튀김 수분 흡착을 하지 않고 아주 바삭바삭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튀김 가게에서 이렇게 튀김을 했는데 항상 새로 튀겨 내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해서 근데 만들어 놓고 좀 지나면 눅눅해지니까 또 맛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 지방을 쓰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그걸 써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더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 지방은 이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방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랜스 지방은 어디가 많은가? 팝콘 같은 거는 튀겨놔도 오래 지나도 항상 바삭바삭하지 않습니까? 이건 트랜스 지방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자튀김, 초코파이 다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트랜스 지방이 가지는 그 바삭바삭함이 오래가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제품을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을 씁니다. 보통 정상인이라면 트랜스 지방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맨날 그걸로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니까요. 약간 이런 것에 소량 섞인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암 환자분들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암 환자는 특히 지방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전혀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 성분은 중성지방도 있지만 콜레스테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고지방 육류, 이런 삼겹살 같은 겁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입니다. 버터, 유제품, 다 유제품이죠. 이런 제품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유방암 환자에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유방암 환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그것은 여성의 유방암하고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루미날 A타입과 루미날 B타입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암세포도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해서 그 세포 증식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함으로 해서 그 유방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죠. 보통 그럴 때 이제 타목시펜이라든지 최근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이 호르몬 블로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성 호르몬 블로커를 가지고 유방암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쭉 와서 보시면 이 구조가 아주 닮았지 않습니까? 격까지 조금 고치면 그냥 그 여성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것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지 않게 해서 그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보면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있고 코티솔 같은 부신 피질 호르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이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 몸의 그 호르몬 시스템을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성호르몬,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발에서 만들어지죠.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갑상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이 이런 그 호르몬 생산 기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var 여성 호르몬을 만든다고 하면 오바리에서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 시스템은 하나의 통제 시스템에서 그 명령을 부여받는데 그게 어디냐면 뇌하수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는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 자극 호르몬을 내줘야 이걸 받아서 여기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원료가 많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통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 그럼 명령이 와도 못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식단은 못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호르몬 생산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뇌하수체의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수체가 뭘 보고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명령을 내릴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요? 놀랍게도 이 뇌하수체 위에 이게 노란색 이게 변형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변형계는 인간의 감정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시스템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이 수체는 요 위에 밑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요 변형계의 통제하에 있어요. 여기서 신경이 내려와서 이거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호르몬 시스템은 감정의 지배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스트레스,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은 이 뇌하수체의 온전한 통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호르몬 생산량은 원료량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우리 몸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교한 통제 시스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의 지시가 아니면 호르몬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료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다 해서 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또 꼭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같은 데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과도할 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들이 암 환자의 건강에 안 좋고 암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요. 유방암 환자는 지방을 피해야 된다. 과도한 것은 좋지 않지만 일반적인 식단으로 정상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복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비록 여성 호르몬 구조와 아주 닮아 있지만 이런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방, 육류, 달걀, 버터,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우유는 또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예를 들면 소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송아지한테 주는 젖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혹시 암세포의 분열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 우유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유의 그런 성분을 주사로 혈액중에 넣는다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으로 경구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 들어가서 장을 통해 소화돼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피로 들어갈 때는 수많은 방어막을 거쳐서 분해되고 쪼개져서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 분열을 위한 여러 영양소들은 그대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영양분으로 변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 금지도 있습니다. 육류는 도대체 왜 금지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쭉 찾아봤는데 세계 암 연구 기금이 얼마나 권위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간신히 이걸 찾았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쓰면은 소화기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고 영양의 섭취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체중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어서
이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육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가공육을 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가공육을 만들 때는 몇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사실은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가는 그 연분홍빛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그 색깔 있죠. 이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물질을 쓰거든요. 근데 아질산 나트륨이 약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소량 먹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암 환자분들은 굳이 이런 거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다른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드시고요. 그래서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은 거짓입니다. 수술 후 회복 항암 중 체중 감소에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과일, 지방, 육류 금지 이거는 근거 없는 추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장하는 내용은 그보다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에너지 생성은 어떻게 촉진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촉진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비타민 B3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그 NAD가 꼭 필요한데 이 비타민 B3가 NAD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암 환자분들께서 뭐를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암 환자는 뭐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근거 없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